안녕하십니까. 우리집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릿입니다. 부제로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지은이는 엔젤라 더크워스.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그럼 안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우상인 스피츠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듯한 기량을 펼치는 것을 구경하는 젊은 수영 선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크 스피츠가 남들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도 갖지 못한 수영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수영장 옆에서 그가 아마추어에서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완성된 탁월한 기량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상성보다는 신비함을 선호한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가? 마크 스피츠가 우수한 기량을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내가 교직생활 초창기에 재능과 성취를 동일시하고 그 결과 학생도 나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도 그랬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탁월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니체가 내린 결론도 댄 챔블리스와 똑같았다.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아 모든 것을 소재로 활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여 어디에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고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니체는 재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장인을 본보기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어도 위인이 된 이들은 여럿 들 수 있다. 그들은 탁월한 솜씨를 배워서 천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장인답게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 그들은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작고 부수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콕스는 IQ 추정치를 토대로 볼 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역사적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명석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까지는 놀라운 것이 없다. 예상 밖의 결과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과 가장 작은 업적을 남긴 위인들이 IQ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콕스가 선정한 저명한 천재상위 10명의 아동기 IQ는 평균 146이었고 지명도가 낮은 하위 10명의 아동기 IQ는 평균 143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미미했다. 다시 말해 콕스의 표본에서 지능과 명성 간의 관계는 대단히 적었다. 상위 10인에 등극하기 하거나 하위 10인으로 강등되는데 지적 재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콕스와 조교들은 수천 쪽의 정기 자료를 자세히 읽으면서 301명 가운데 100명의 천재만 따로 뽑아 67가지 성격 특성을 평가했다. 콕스는 현대 심리학자들이 중시하는 모든 성격 특성을 망라해 그 중에서 위인과 일반인, 나아가 상위 10명과 하위 10명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67가지 성격 특성 대부분에서 위인과 일반인 간에는 미세한 차이점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명성은 외향성, 쾌활함, 유머 감각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모두 학교 성적이 좋지도 않았다. 하지만 위인과 일반인은 확실히 구분 지어주는 4가지 지표가 있었다. 이 지표들은 상위 10인과 하위 10인, 즉 대단히 저명한 인물과 덜 저명한 인물도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다. 콕스는 이 지표들을 묶어 지속적 동기부여라고 불렀다. 그 중에서 두 지표는 그릿 촉도의 열정 항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멀리 목표를 두고 일하고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정도.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음. 새로움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며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성향. 그리고 나머지 두 지표는 그릿 촉도의 끈기 항목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다.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 한번 결정한 사항을 조용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성향, 끈기, 집요함, 완강함. 콕스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지능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하면서 끈기가 유달리 강한 이들이 지능이 최상위권이면서 끈기가 다소 부족한 이들보다 크게 성공할 것이다. 성숙한 그릿의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심리적 자산이 드러났다. 이는 위에서 열거된 핑계를 각각 반박해주며 수년에 걸쳐 일정 순서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관심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조사했던 그릿의 전형들도 모두 자신이 일 중에서 재미가 덜한 측면도 있었고 전혀 즐겁지 않은 잡일이지만 참고 하는 일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는 의미를 발견한다. 계속 일의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친다. 둘째는 연습이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관심이 무엇이든 이미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그릿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셋째는 목적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수는 목적의식을 일찌감치 깨닫지만 다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수년 동안 절제하며 연습한 뒤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해 주는 끈기를 말한다. 이 책에서는 관심, 연습, 목적 다음에 희망이 논의되지만 희망이 그릿의 마지막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가가는 법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진다. 그대로 주저앉지 않는다면 투지는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더 커진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의 네 가지 심리적 자산은 상품처럼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훈련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다. 열정을 쫓아라는 졸업식 축사의 단골 주제다. 나도 학생으로 그리고 교수로 그런 축사를 들을 만큼 들었다. 적어도 연사의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으리라고 장담한다. 오랫동안 뉴욕타임즈 십자 말풀이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월 쇼츠는 인디애나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이런 축사를 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쫓으십시오. 제프 베조스는 프리스턴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고액 연봉을 받는 맨하튼 금융가의 고위직을 떠나 아마존을 창업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랜 고민 끝에 제 열정을 쫓아 불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열정이 없다면 그 일을 고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언은 6월의 더운 날씨에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쓰고 있어야 하는
졸업식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그릿의 전령들과 나눈 면담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같은 단어로 몇 번이나 들었다. 헤스터 레이시도 마찬가지였다. 레이시는 2011년부터 쇼츠나 베저스만큼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매주 한 명씩 인터뷰해온 영국의 기고가다. 그녀의 칼럼은 매주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다. 패션 디자이너, 작가, 음악가, 코미디언, 쇼콜라티에, 바텐더 등 인터뷰 대상이 누가 됐든 레이시는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 중에서 당신의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내일 당신의 모든 것을 잊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레이시에게 초특급 성공을 거둔 인물 200명 이상을 인터뷰하면 알게 된 점을 무엇인지 물었다. 인터뷰마다 반복해서 나왔던 한 가지는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어요. 단순히 나는 내 일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일이 기대돼요. 당장 스튜디오에 나가고 싶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른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또는 수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정은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 나는 몇 개월 전에 레딧에서 매사가 시드라고 진로도 정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저는 30대 초반인데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똑똑하다, 잠재력이 있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관심이 가는 일은 너무 많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장에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오랜 시간과 금전을 투자해야 하는 전문 자격증이나 직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납니다. 이 글을 올린 30대의 고민에서 깊이 공감을 한다. 대학 교수라고 내게 진로에 대한 조언을 받으러 오는 20대들의 고민에도 깊이 공감한다. 레딧에 매사가 시드라고 진로도 정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과학은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 부연 설명하자면 첫째, 아동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 장기간 수천 명을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부터 특정 직업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다른 직업에 대한 흥미가 없어진다. 이는 내 면담 연구에서 나타난 양상이기도 하며 헤스터 레이시가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그릿의 전령이 될 인물이라도 해도 중학생 나이에 분명하고 확고한 열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단지 대체로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파악하기 시작할 뿐이다. 둘째, 관심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긴다. 관심사의 발견 과정은 혼란과 우연성이 존재하는 비능률적인 과정일 수 있다.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는 일과 그러지 못한 일을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지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없다. 제프 베조스가 관찰한 바처럼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스스로에게 흥미를 강요하는 행동이다. 직접 시험해 보지 않고는 당신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될 일과 관심이 사라질 일을 파악할 수 없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처음에 관심사를 발견했을 때는 종종 본인도 모르고 넘어간다. 즉, 이제 막 무언가에 관심이 생겼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달지 못할 수도 있다. 지루한 감정을 느끼는 즉시 알지만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대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뒤 이제 열정의 대상을 찾았는지 며칠에 한 번씩 초조하게 자문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행동이다. 셋째, 관심사를 발견한 뒤 오랜 시간 주도적으로 관심을 발전시켜야 한다. 처음에 관심이 생긴 후에도 계속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거듭거듭 흥미를 유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관심은 부모, 교사, 코치, 또래 등 여러 지지자들의 격려가 있을 때 점점 깊어진다. 타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어떤 일이 점점 좋아지는데 필수 요소인 자극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과 자신감, 안정감은 더욱 명백한 이유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이 발전 과정을 추적해 보면 예외 없이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발전 속도는 느려진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실로 밝혀졌다. 자기 분야에 대해 알아갈수록 하루하루 향상되는 폭은 경미해진다. 기술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학습 곡선에서 놀랄 만한 사실은 기술 발달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에릭슨의 한 연구에서 독일 음악원의 최우수 바이올리스트들의 최고 수준의 전문 기량을 갖추기까지 10년간 약 1만 시간을 연습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에 그들보다 기량이 못한 학생들이 같은 기간에 연습한 총 시간은 그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무용가 마삼 그레엄이 원숙한 무용가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고 단언한 말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듯하다. 1세기도 전에 전신혼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모스 부호를 익히는데 수년간의 어려운 수습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매우 능숙한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그렇다면 몇 년이나 걸렸을까?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대단히 노련하고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전신원이 되려면 10년이 걸린다. 에릭슨의 논문 전체를 읽는다면 10년간 1만 시간의 연습은 대략적인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조사한 음악가 중에는 10년이 되기 전에 최고의 연주 실력에 도달한 이도 있었고 10년 이상 걸린 이도 있었다. 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과 10년의 법칙이 널리 입소문이 난 이유도 이해가 된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직감적으로 와닿기 때문이다. 몇 시간, 몇십, 몇백 시간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수천 시간 더하기 수천 시간의 연습이라는
실감이 나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에릭슨의 비밀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만 시간 동안 한다.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로디 게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연습 때마다 내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코치님이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는 연습을 10번 하라고 주문하면 다음날 연습할 때는 1분 14초에 주파하려고 했습니다.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면 다음에는 1분 14초, 그 다음에는 1분 13초로 계속 기록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뜻이다. 바이올린의 거장인 로베르토 디아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킬레스건, 즉 문제 해결이 필요한 특정 연주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연습하기를 원한다. 위대한 농구 선수인 케빈 듀란트는 혼자 동작을 연습하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히 개선하는데 연습 시간의 70%를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음악가가 혼자 연습하는데 할애한 시간은 다른 음악가와 함께 연습한 시간보다 그들의 발전 속도를 훨씬 잘 예측해주는 편인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잘한 부분보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즉각적인 피드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장기간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돕고 싶은 욕구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들, 즉 난관에 부딪히고 그에 맞서서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위기를 잘 이겨냈을 때를 잠시 돌이켜보라. 추측하건대 그때 달성한 목표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 유형이든 타인의 유익과 관계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앤젤라 더크왁스의 그릿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릿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평범하고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조금씩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의식된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1년, 10년 동안 연습한다면 어느 정도 우수한, 아니 성공한 사람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실천할 점들을 적어 댓글이나 아니면 메모장에 적어 보세요. 그러면 혹시 모를 여러분의 열정, 관심사를 찾을 수 있는 작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릿입니다. 부제로는 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지은이는 엔젤라 더크워스.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그럼 안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 모든 완전한 것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묻지 않는다. 니체는 말했다. 대신 우리는 마치 그것이 마법에 의해 땅에서 쏟아난 것처럼 현재의 사실만을 즐긴다. 나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우상인 스피츠가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듯한 기량을 펼치는 것을 구경하는 젊은 수영 선수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도 예술가의 작품 속에서 그것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지 못한다. 니체는 말했다. 그 편이 나은 점도 있다.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반응이 다소 시들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크 스피츠가 남들은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도 갖지 못한 수영에 대한 재능을 갖고 태어났다고 믿고 싶어 한다. 우리는 수영장 옆에서 그가 아마추어에서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걸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완성된 탁월한 기량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일상성보다는 신비함을 선호한다. 하지만 무엇 때문인가? 마크 스피츠가 우수한 기량을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선천적 재능으로 신화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경쟁에서 면제받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게 된다. 내가 교직 생활 초창기에 재능과 성취를 동일시하고 그 결과 학생도 나도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을 때도 그랬던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탁월성의 실체는 무엇인가? 니체가 내린 결론도 댄 챔블리스와 똑같았다. 사고를 한 방향으로 모아 모든 것을 소재로 활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부단히 관찰하여 어디에서나 본보기와 자극을 찾아내고 지칠 줄 모르고 자신의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니체는 재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장인을 본보기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거의 없어도 위인이 된 이들은 여럿 들 수 있다. 그들은 탁월한 솜씨를 배워서 천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장인답게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 그들은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작고 부수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콕스는 IQ 추정치를 토대로 볼 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역사적 인물들을 전체적으로 우리보다 명석했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까지는 놀라운 것이 없다. 예상 밖의 결과는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과 가장 작은 업적을 남긴 위인들이 IQ로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콕스가 선정한 저명한 천재상위 10명의 아동기 IQ는 평균 146이었고 지명도가 낮은 하위 10명의 아동기 IQ는 평균 143으로 두 집단의 차이는 미미했다. 다시 말해 콕스의 표본에서 지능과 명성 간의 관계는 대단히 적었다. 상위 10인에 등극하기 하거나 하위 10인으로 강등되는데 지적 재능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가? 콕스와 조교들은 수천 쪽의 정기 자료를 자세히 읽으면서 301명 가운데 100명의 천재만 따로 뽑아 67가지 성격 특성을 평가했다. 콕스는 현대 심리학자들이 중시하는 모든 성격 특성을 망라해 그 중에서 위인과 일반인, 나아가 상위 10명과 하위 10명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67가지 성격 특성 대부분에서 위인과 일반인 간에는 미세한 차이점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명성은 외향성, 쾌활함, 유머 감각과는 거의 관련이 없었다. 또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모두 학교 성적이 좋지도 않았다. 하지만 위인과 일반인은 확실히 구분 지어주는 4가지 지표가 있었다. 이 지표들은 상위 10인과 하위 10인, 즉 대단히 저명한 인물과 덜 저명한 인물도 명확하게 구분해 주었다. 콕스는 이 지표들을 묶어 지속적 동기부여라고 불렀다. 그 중에서 두 지표는 그릿 촉도의 열정 항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멀리 목표를 두고 일하고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정도.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음. 새로움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며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성향. 그리고 나머지 두 지표는 그릿 촉도의 끈기 항목으로 쉽게 바꿔 쓸 수 있다.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 한번 결정한 사항을 조용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성향, 끈기, 집요함, 완강함. 콕스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며 이렇게 결론 내렸다. 지능이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하면서 끈기가 유달리 강한 이들이 지능이 최상위권이면서 끈기가 다소 부족한 이들보다 크게 성공할 것이다. 성숙한 그릿의 전형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4가지 심리적 자산이 드러났다. 이는 위에서 열거된 핑계를 각각 반박해주며 수년에 걸쳐 일정 순서로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첫째는 관심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내가 조사했던 그릿의 전형들도 모두 자신이 일 중에서 재미가 덜한 측면도 있었고 전혀 즐겁지 않은 잡일이지만 참고 하는 일이 적어도 한두 가지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자기 일에 푹 빠져 있고 일에는 의미를 발견한다. 계속 일의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친다. 둘째는 연습이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킨 다음에는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관심이 무엇이든 이미 얼마나 탁월한 수준에 이르렀든 상관없이 그릿의 전형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셋째는 목적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동시에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소수는 목적의식을 일찌감치 깨닫지만 다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생기고 수년 동안 절제하며 연습한 뒤에야 타인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동기를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해 주는 끈기를 말한다. 이 책에서는 관심, 연습, 목적 다음에 희망이 논의되지만 희망이 그릿의 마지막 단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희망은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가가는 법을 배우려면 맨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우리는 다양한 시점에서 크게 작게 허물어진다. 그대로 주저앉지 않는다면 투지는 잃지만 일어난다면 투지는 더 커진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의 네 가지 심리적 자산은 상품처럼 가지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당신은 관심을 느끼고 발전시키고 심화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훈련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 목적의식과 의미를 찾고 발전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다. 열정을 쫓아라는 졸업식 축사의 단골 주제다. 나도 학생으로 그리고 교수로 그런 축사를 들을 만큼 들었다. 적어도 연사의 절반, 어쩌면 그 이상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으리라고 장담한다. 오랫동안 뉴욕타임즈 십자 말풀이 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월 쇼츠는 인디애나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이런 축사를 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쫓으십시오. 제프 베조스는 프리스턴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고액 연봉을 받는 맨하튼 금융가의 고위직을 떠나 아마존을 창업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랜 고민 끝에 제 열정을 쫓아 불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열정이 없다면 그 일을 고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언은 6월의 더운 날씨에 졸업가운과 학사모를 쓰고 있어야 하는
졸업식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나는 그릿의 전령들과 나눈 면담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같은 단어로 몇 번이나 들었다. 헤스터 레이시도 마찬가지였다. 레이시는 2011년부터 쇼츠나 베저스만큼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매주 한 명씩 인터뷰해온 영국의 기고가다. 그녀의 칼럼은 매주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다. 패션 디자이너, 작가, 음악가, 코미디언, 쇼콜라티에, 바텐더 등 인터뷰 대상이 누가 됐든 레이시는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그 중에서 당신의 추진력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내일 당신의 모든 것을 잊는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레이시에게 초특급 성공을 거둔 인물 200명 이상을 인터뷰하면 알게 된 점을 무엇인지 물었다. 인터뷰마다 반복해서 나왔던 한 가지는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사람마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어요. 단순히 나는 내 일을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았죠. 하지만 나는 정말 행운아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일이 기대돼요. 당장 스튜디오에 나가고 싶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얼른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또는 수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열정은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 나는 몇 개월 전에 레딧에서 매사가 시드라고 진로도 정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저는 30대 초반인데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똑똑하다, 잠재력이 있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관심이 가는 일은 너무 많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직장에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오랜 시간과 금전을 투자해야 하는 전문 자격증이나 직함을 요구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납니다. 이 글을 올린 30대의 고민에서 깊이 공감을 한다. 대학 교수라고 내게 진로에 대한 조언을 받으러 오는 20대들의 고민에도 깊이 공감한다. 레딧에 매사가 시드라고 진로도 정하지 못하겠어요 라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과학은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 부연 설명하자면 첫째, 아동기에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 장기간 수천 명을 추적 조사한 종단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학교에 갈 무렵부터 특정 직업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다른 직업에 대한 흥미가 없어진다. 이는 내 면담 연구에서 나타난 양상이기도 하며 헤스터 레이시가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을 인터뷰하면서 발견한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으로 그릿의 전령이 될 인물이라도 해도 중학생 나이에 분명하고 확고한 열정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단지 대체로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을 파악하기 시작할 뿐이다. 둘째, 관심사는 자기 성찰을 통해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이 계기가 되어 흥미가 생긴다. 관심사의 발견 과정은 혼란과 우연성이 존재하는 비능률적인 과정일 수 있다.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는 일과 그러지 못한 일을 확실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지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게 만들 수도 없다. 제프 베조스가 관찰한 바처럼 사람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스스로에게 흥미를 강요하는 행동이다. 직접 시험해 보지 않고는 당신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될 일과 관심이 사라질 일을 파악할 수 없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처음에 관심사를 발견했을 때는 종종 본인도 모르고 넘어간다. 즉, 이제 막 무언가에 관심이 생겼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달지 못할 수도 있다. 지루한 감정을 느끼는 즉시 알지만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대할 때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한 뒤 이제 열정의 대상을 찾았는지 며칠에 한 번씩 초조하게 자문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행동이다. 셋째, 관심사를 발견한 뒤 오랜 시간 주도적으로 관심을 발전시켜야 한다. 처음에 관심이 생긴 후에도 계속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거듭거듭 흥미를 유발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관심은 부모, 교사, 코치, 또래 등 여러 지지자들의 격려가 있을 때 점점 깊어진다. 타인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우선 어떤 일이 점점 좋아지는데 필수 요소인 자극과 정보를 계속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과 자신감, 안정감은 더욱 명백한 이유가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이 발전 과정을 추적해 보면 예외 없이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발전 속도는 느려진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실로 밝혀졌다. 자기 분야에 대해 알아갈수록 하루하루 향상되는 폭은 경미해진다. 기술 발달 과정을 보여주는 학습 곡선에서 놀랄 만한 사실은 기술 발달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에릭슨의 한 연구에서 독일 음악원의 최우수 바이올리스트들의 최고 수준의 전문 기량을 갖추기까지 10년간 약 1만 시간을 연습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에 그들보다 기량이 못한 학생들이 같은 기간에 연습한 총 시간은 그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 무용가 마삼 그레엄이 원숙한 무용가가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린다고 단언한 말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듯하다. 1세기도 전에 전신혼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모스 부호를 익히는데 수년간의 어려운 수습 기간이 요구되기 때문에 매우 능숙한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다. 그렇다면 몇 년이나 걸렸을까?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대단히 노련하고 정보를 보낼 수 있는 전신원이 되려면 10년이 걸린다. 에릭슨의 논문 전체를 읽는다면 10년간 1만 시간의 연습은 대략적인 평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조사한 음악가 중에는 10년이 되기 전에 최고의 연주 실력에 도달한 이도 있었고 10년 이상 걸린 이도 있었다. 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과 10년의 법칙이 널리 입소문이 난 이유도 이해가 된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직감적으로 와닿기 때문이다. 몇 시간, 몇십, 몇백 시간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수천 시간 더하기 수천 시간의 연습이라는
실감이 나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에릭슨의 비밀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에릭슨이 말하는 의식적인 연습을 수만 시간 동안 한다. 전문가들의 연습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로디 게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연습 때마다 내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코치님이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는 연습을 10번 하라고 주문하면 다음날 연습할 때는 1분 14초에 주파하려고 했습니다.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면 다음에는 1분 14초, 그 다음에는 1분 13초로 계속 기록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뜻이다. 바이올린의 거장인 로베르토 디아스는 이렇게 말했다. 아킬레스건, 즉 문제 해결이 필요한 특정 연주 부분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온전히 집중하고 비상한 노력을 기울인다. 흥미롭게도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 연습하기를 원한다. 위대한 농구 선수인 케빈 듀란트는 혼자 동작을 연습하고 그 동작 하나하나를 세밀히 개선하는데 연습 시간의 70%를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음악가가 혼자 연습하는데 할애한 시간은 다른 음악가와 함께 연습한 시간보다 그들의 발전 속도를 훨씬 잘 예측해주는 편인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빨리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다. 물론 그 피드백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다. 그들은 자신이 잘한 부분보다 앞으로 고쳐나가야 할 틀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즉각적인 피드백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 장기간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심도 매우 중요하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돕고 싶은 욕구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들, 즉 난관에 부딪히고 그에 맞서서 헤쳐나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위기를 잘 이겨냈을 때를 잠시 돌이켜보라. 추측하건대 그때 달성한 목표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 유형이든 타인의 유익과 관계되어 있었을 것이다. 오늘은 앤젤라 더크왁스의 그릿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릿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평범하고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조금씩 자신의 열정과 관심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의식된 연습을 통해서 꾸준히 1년, 10년 동안 연습한다면 어느 정도 우수한, 아니 성공한 사람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실천할 점들을 적어 댓글이나 아니면 메모장에 적어 보세요. 그러면 혹시 모를 여러분의 열정, 관심사를 찾을 수 있는 작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